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부정맥 진단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게 젊은 층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65세를 넘어서면 빈도가 5%에서 10%까지 증가를 하고, 80세를 넘어가면 10에서 15%의 사람들이 부정맥 진단을 받습니다. 부정맥 한자 그대로예요. 아니부, 정도날 정, 맥박 맥. 부정맥인 사람들은 맥박이 어떻겠어요?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튀어오른다든가 한 타임 쉬어간다든가 정상적이지 않고 좀 무질서한 맥박 상태를 보입니다. 부정맥이 있어도 자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맥박은 정돈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30에서 40%의 사람들은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심방에 혈액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이 혈전이 생기는데, 이게 심장 안에 있을 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몸을 타고 돌면서 뇌로 들어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증상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생긴다거나 그런 증상이 나기 때문에 부정맥 단계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30에서 40%의 사람들은 증상을 못 느끼지만 나머지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오르막을 올라가면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럽고 기운 빠지고 두근두근한 느낌을 받고 심장이 좀 약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보면 부정맥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데, 혈전 용해제나 혈압약 이런 종류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심장 박동 패턴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처방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질환에 걸리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영향이 제일 큽니다. 젊은 층에서는 잘 발생을 하지 않다가 60세, 65세 이렇게 나이가 증가하면서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과 같아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장 안에 혈액이 고이면서 거기서 혈전이 생기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하고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겠죠. 세부적으로 부정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살펴보면, 심장 안에 동방결절이라고 전기 신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그 부위가 있어요. 거기서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켜서 심방과 심실이 리듬감 있게 수축하고 혈액을 뿜어내게 만드는데, 심장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동방결절이라는 이 신호에서부터 모든 근육 수축이 다 연결돼서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즉, 이게 단순히 전기신호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동방결절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딱 신호를 주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심장 근육들이 순차적으로 박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이 동방결절이 고장이 나면 심장의 리듬 자체, 근육의 수축 리듬 자체가 깨지고 불안정하게 바뀌겠죠. 왜 멀쩡하던 이 동방결절이 고장이 났을까요? 첫째로 세포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둘째, 심장의 혈류 흐름들이 나빠지면서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 전기적 신호를 발생해주는 그 세포의 기능 자체가 축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심장 기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세포 기능이 축소되면서 동방결절의 기능이 떨어지고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즉, 혈압약 같은 걸 오래 먹었을 때도 이게 발생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심장 리듬 자체가 감정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놀랬을 때,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계속 그 심장의 전기적 신호가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엄청 길게 노출이 됐을 때 이 동방결절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첫째로 이 동방결절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장에 있어서 첫 번째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근육들이 그 신호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건데, 이 동방결절이 약해졌을 때 지휘자가 제대로 바이올린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대충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바이올린이 언제 지금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런 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심장에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동방결절 말고 다른 세포들도 존재합니다. 동방결절이 보통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세포들은 가만히 숨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휘자가 있으니까. 근데 동방결절이 약해지니까 다른 애들이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불안정해지고 일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약화나 부재가 불러오는 오케스트라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동방결절이 정상적 신호를 계속 주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근육, 심장 근육 세포들이 생깁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를 줬는데 저기 첼로가 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반응을 안 해. 소리를 못 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관상동맥 기능이 약해져서 국소 심장 세포들이 좀 괴사를 했다거나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동반결절의 문제가 아니고 신호를 계속 주는데도 심장세포들이 반응을 안 하는 영역들이 존재하게 돼서 이 부정맥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과연 약물로만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원래 자체 리듬으로 돌아가던 심장이 더 이상 자체 리듬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가 있어요. 심장은 자체 리듬도 만들어내지만 외부 감정이나 외부 활동에 반응을 해서 심장 자체가 동조화돼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의 심장 리듬, 기분이 좋을 때의 심장 리듬, 놀랐을 때의 심장 리듬 각각 다 다르잖아요. 스스로도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지만 외부 반응에 의해서도 특정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리듬이 깨졌을 때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외부에 일정한 신호 패턴을 주게 되면 심장을 다시 좋은 리듬으로 동기화시킨다, 공조시킨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외부 리듬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정하게 하고 있는 외부 리듬이 심장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심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장의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 호흡 일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도 가만히 살펴보면 의식적이지 않은 호흡은 불안정하거나 과호흡을 하거나 숨을 또 깊게 안 들이마시고 얕은 호흡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흡 자체를 좀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면 심장 리듬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의식적인 심호흡을 계속 반복을 해서 심장의 심박수를 낮추고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호흡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 명상을 하거나 단전호흡을 하거나 이런 게 부정맥 혹은 심방세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외부의 리듬이 주입돼서 심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일정한 리듬으로 하는 운동, 즉 걷기 혹은 조금 더 강도를 올린다면 계단 오르기, 일정한 패턴으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는 패턴에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 다시 뿜어내는 혈류, 이게 일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했더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정했던 게 좀 안정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잠을 좀 잘 잔다. 호흡이 깊어졌다. 이게 일정 부분 심방세동이 있던 분들이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규칙적인 리듬을 주니까 심장이 그걸 따라오려고 하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12주 정도 지속된 일정한 시간에 하는 규칙적인 걷기, 계단 오르기가 부정맥 빈도를 많이 낮췄다. 실제 심박 조율기를 심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개입이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없어져서 혼란스러운 연주가 지속될 때 외부에서 누군가가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케스트라가 그 리듬에 맞춰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휘자가 없어도 일정한 패턴이 주어지면 연주가 가능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심장은 24시간 내내 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한정된 시간을 이용해서 심장 리듬에 개입을 하려면 매일 반복해서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좋아져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수면 리듬 맞추고,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심장에 좋은 행동들,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부정맥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격한 운동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아요. 일정한 패턴의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걷기랑 계단 오르기예요. 일정하거든. 심장이 놀래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강화 훈련이 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했을 때 부정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압도 좋아지고 혈관 탄력성도 증가하고 당연히 혈전의 발생 빈도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한약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단삼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우리가 보혈 개념으로 사용하는 약재들이 그 혈전을 부수게 되고 잘게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항응고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항응고제도 아시다시피 계속 썼을 때 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멍이 잘 든다거나 피가 좀 안 멈춘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방에서 보혈, 활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재들은 그 항응고제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부작용이 없어. 그리고 단순히 어혈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혈액의 기능을 강화를 하는 보혈, 혈액의 양을 늘리는 그 작용을 합니다.
보혈 기능을 하는 한약 처방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보혈을 하게 되면 사람의 혈색이 바뀌어요. 이게 그냥 제일 눈에 띄는 변화예요. 혓바닥이나 이 혈색, 손바닥 색깔 이런 게 변해요. 말초의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막혀 있어서 거기까지 좋은 혈액이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뚫리고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흐름성이 좋아지면 붉은기가 올라옵니다. 사람한테 있어서 붉은기는 굉장히 중요한 혈액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안쪽들 그리고 얇은 피부들, 파리하고 이 붉은기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혈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혈 부족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혈액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오늘 얘기한 부정맥이라든가 혈이 막히는 현상, 저리고 진하고 뭉치고 뻣뻣해지고 두통 나오고 소화 안 되고 모든 증상을 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몇 시에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셨어요? 혼자 깨셨어요? 아니면 알람으로 깨셨어요? 제가 해가 뜰 때 눈을 뜨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움직이면 좋다. 일출은 인간의 리듬을 맞추는 첫 번째 단추예요. 심장에서 첫 번째 리듬을 맞추는 그 단추, 그 스위치가 동반결절이라면, 인간의 하루의 삶에서 첫 번째 스위치는 일출입니다. 그 일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거의 결정이 돼요. 일출 리듬에 맞춰서 하루를 정렬해 나가면 심장이 너무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일출을 하면서 깨고 심장이 박동을 하고 내 몸의 장기를 깨워내고 그런 리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떻게 일어나요? 늦게 잤잖아. 1시, 2시 돼서 잤잖아. 그럼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일출 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요즘 5시 반에 해 뜨는데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7시, 8시에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 소리 듣고 놀래서, 혹은 무시하고 다시 자고, 그리고 또 아침이야, 일어나기 싫은데 이 불쾌한 기분을 먼저 주잖아요.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고쳐나가는 게 좋아요. 내 하루의 리듬을 얼마나 부드럽게 시작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몸 전체 그리고 내 심장 건강한 리듬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상을 일출과 함께 하고 거기다가 운동까지 해주면 아침 심장을 위한 최상의 레시피입니다. 거기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심장이 좋아해요. 그 아침의 기상과 그 아침의 심장 훈련으로 하루를 튼튼하게 버텨냅니다. 불안정하지 않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게 점점 익숙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잘 안 놀래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덜 개입을 해요. 심장이 튼튼해졌냐는 딱 이런 걸로 평가하면 됩니다. 심장이 힘들어지면 전부 다 부정적 감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침범해와요. 모든 환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치료하고 하루의 리듬을 맞춰 나간 분들은 그게 사라졌다. 내 삶에서 불안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있었던 그 불안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제대로 설계하고 그걸 매일 반복해 나가시기만 하면 심장부터 튼튼해지고 몸이 하나씩 하나씩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심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심장 하나만 튼튼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보면서도 그 부분을 늘 느끼고 있고, 심장이 최종적으로 약해졌을 때, 심장의 펌프 능력이 떨어졌을 때,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핑하지 못하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흘러야 될 물이 어딘가에 고여 있고 이송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곤란을 겪는 것은 어딘가에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현상, 울혈, 그 단계에 갔을 때 심장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혈까지 발생한 단계를 심부전이라고 해요.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펌프의 기능을 하지 못해서 피가 고인다, 여기까지 도달한 거죠. 심부전은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아요. 5년 생존율이 남성 같은 경우에 35%, 여성 같은 경우에 50%,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생각보다 생존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부분. 그건 대단히 심각한 질환이고 나랑은 별 관계가 없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의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제 임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심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꼭 심부전이 생겨서 울혈까지 가지 않더라도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흐름이 느려지고 어딘가에는 혈액이 정체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딱 심부전이라고 구분지어서 검사해서 울혈을 확인하고 그런 단계가 됐을 때는 이미 몸에서 증상이 많이 나타났을 때고, 실제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도 심부전 증상들로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증상들이 발현이 됐을 때 그때 진단 받으니까 당연히 생존율이 낮은 거죠. 우리는 신부전 진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혈압이 조절되고 있으니까 심장 뭐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냅둬도 되냐. 혈압약을 먹고 있는 모든 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 혈압약을 먹고 있지 않더라도 약한 상태의 부종, 혈액순환 장애, 소화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폐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숨이 차는 증상들, 이 모든 게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서 생기는 겁니다. 거의 전신적으로 나타나요.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 기억도 제대로 안 되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당연히 충분히 공급돼야 될 산소, 영양소, 수분이 그 세포까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들이 발현이 됩니다.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진단받으면 이미 다리가 퉁퉁 붓고 소화가 거의 안 되고, 사실 심부전으로 진단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서 폐울혈 때문에 심장이 펌프질을 안 하니까 폐 쪽에 혈액이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런 증상 때문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정도 심각해지니까 이제 심부전 진단받고 그 이후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그 단계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더 전 단계에서 심장을 더 강하게 한다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증상 하나하나 나타나는 모든 증상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심장 하나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혈류순환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냥 미리 만들어야 된다, 심장을. 약해지기 전에, 울혈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혈관 관련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 징후는 대부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나요. 혈압이 조절되지 않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간단하게 혈압이 조절이 안 되네, 병원에서 혈압약 먹으라고 하네, 그러면 혈압약 먹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 거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 그래서 약을 먹으래. 그래서 약을 먹으니까 수치가 정상화가 됐대. 대부분 수치가 정상화가 되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큰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어요. 만약에 높은 혈압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됐을 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파열됐을 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긴 해요. 사실상 지금 사람들의 어떤 수명이 늘어나고 심각한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빈도가 낮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진 데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게 기여한 바가 큽니다. 사실 원래 같으면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거나 사망에 이르를 만한 그런 상황을 혈압약을 통해서 압력을 조절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막아준 부분이 있죠. 근데 좀 오래 살게 되니까 결국 심부전으로 진단받는 분들의 빈도는 늘어나고, 그분들이 생존율이 개선이 되냐? 크게 개선되지 않아요. 그 울혈이 나오고 심부전 상태에 들어가면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지만 큰 문제를 미리 막음으로 인해서. 근데 실제로 심장이나 혈관이 튼튼해졌냐, 혈압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튼튼해졌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터지는 걸 막아주고 막히는 걸 녹여버리긴 했지만 실제 혈관과 심장이 튼튼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터지는 거나 막히는 건 혈압약을 통해서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심장과 혈액이 약화되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든 개선시키지 않으면 결국 서서히 심부전의 증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이르게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고혈압을 진단받은 순간 이미 심장과 혈관의 탄력성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대응하고 심장과 혈관을 강화하면 분명히 늦지 않아요. 그럼 그 고혈압이 왜 발생했을까요? 일단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부드러움이 많이 사라지면서 혈액이 들어오고 나갈 때 압력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탄력성이 높아야 되는데 혈액이 오든지 말든지 똑같은 거예요, 탄력이 없이. 그러니까 혈액 양이 갑자기 많이 밀려올 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압력을 견뎌야 되는데 그냥 그 압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결국 혈관벽의 탄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발생을 하는데, 유전적으로 혈관벽 탄력성이 떨어진 사람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가족력이 존재하는 거고, 고혈압에. 그리고 본인이 운동을 많이 안 해서 혈관벽의 수축 이완을 계속 반복해서 적응을 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혈관벽의 탄력성이 살아오면서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축소돼 버리고 뻣뻣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몰랑몰랑한 고무 호스처럼 생겨야 되는 그 혈관들이 딱딱한 플라스틱 호스처럼 바뀌니까 압력 자체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혈관 안에 죽상경화라고 끈적끈적한 밥풀처럼 찐득찐득한 그 지방들, 그래서 죽과 같은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혈관벽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다고 해서 죽상경화라고 그래요. 이런 게 생기면 당연히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더 좁아지고 막히는 현상이 생기겠죠. 혈관의 탄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혈관에서 가장 혈액과 맞닿아 있는 부위, 그 부분을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그 내피세포가 굉장히 연약해요, 사실은. 그런데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혈중의 혈당이 높고 몸에 염증이 많아서 염증 관련 물질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킵니다. 흡연, 그리고 지방 섭취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을 때 그런 것들이 혈액 내에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내피세포들을 스크래치를 냅니다. 혈관벽이 스크래치가 나서 혈관벽 안으로 혈액 내에 이제 찌꺼기 같은 물질들, 콜레스테롤이나 LDL이나 염증 물질들이 그쪽으로 침범을 하면 그걸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대식세포들이 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면역 반응의 결과물로 두터운 거품층을 형성을 합니다. 죽상판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부분을 형성을 하면서 그게 점점 커지면서 혈관 안을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부위에 칼슘들이 계속 침착을 하면서 점점 딱딱해져요. 최종적으로는 죽상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딱딱한 혈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전체를 보면 우리가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었지만 이 흐름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스크래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 부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딱딱해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 혈압이 계속 있으니까 혈압약으로 낮춰서 얘들이 파열되지 않게 막아주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왜? 나는 여전히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고혈당 음식을 먹고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고 운동은 안 하고 생활은 불규칙하고 카페인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혈관 안에 스크래치를 유발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혈관 전체에 혈액이 느려지는 그 현상은 최종적으로 또 심장에 부담을 줘요. 심장이 자기는 펌핑을 하는데 내보냈던 혈액도 어딘가에 가서 느려져 있고 빨아들여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 그러면 심장은 점점 과부하가 걸리고 지쳐버리게 돼요. 심장도 결국에는 비대해집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혈압약을 먹으면서 고혈압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혈관 약화와 심장 약화를 오히려 방치하게 되는 수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약들을 먹어서 문제가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떻게든 내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하고 내 혈관 건강도를 올려서 이 약들을 끊을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바로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을 먹고 있는 중에는 수치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혈압은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혈압이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때 점점 낮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조금씩 혈압약의 강도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의 강도를 충분히 줄여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도 그때 조금씩 줄여볼 만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약을 처방받은 병원과 항상 상의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 혈압약 먹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혈압약을 낮춰버린 상태에서 혈관 탄력성이 유지가 안 된다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혈압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혈압약을 줄이길 원하고 요청하고 상담하면서 낮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있으니까 이제 나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격한 운동은 좀 제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혈압이 높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더라도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하세요. 계단 오르기나 등산을 하면서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심박출량을 늘리고 몸에서 혈액을 많이 갖다 쓸 것 아니에요. 혈관 속에 있는 당을 많이 소비를 하고 혈관을 안에를 깨끗하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 속도를 빨리 하니까 혈관 청소가 되고 지저분한 것들을 훨씬 더 소비를 해버려요. 운동을 갔다 오면 혈압이 더 낮아진다, 더 안정화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실제 자기 몸에 테스트를 해보고 아, 운동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고 자꾸 느껴봐야 됩니다.
겁나서 운동을 안 하면 점점 더 혈관의 탄력성은 떨어지고 심박 출량은 더 약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혈압약을 처방받는 그 시점 전후에서 혈관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여기서 더 진행이 돼서 심부전의 경향, 심부전까지 울열까지는 아니더라도 폐로 가는 혈류가 느려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맥혈에서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받아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전신동맥으로 혈액을 충분히 밀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심부전이 아니더라도 그런 유의 증상들이 비슷하게 발생을 해요. 울혈까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실제 심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그런 경향을 다 보입니다. 근데 심부전까지 진단을 안 받았다고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많아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됐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보다 늘어난 수명,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확보할 수 있는 삶의 질,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60대까지 누릴 수 있는 그 건강 상태를 내가 80대까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심장 약화 문제고 혈관 약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도전을 받죠. 음식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심장이나 내 혈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남들처럼 살았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억울해하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정신을 차려야지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